내가 왜 이러고 있나?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한 줌을 붙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마른 행주가 들려 있었지만 청소는 이미 오래전에 멈춘 상태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방 안의 고요함에 흡수되어 메아리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 접어든 이선희 씨는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나는 괜찮다. 혼자가 편하다고 늘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괜찮기는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어요. 텅 빈 자리, 식어버린 이불. 순간 훅 밀려오는 외로움이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시끄럽고 잔소리가 많더니 막상 혼자가 되니 그 잔소리가 그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넉넉한 인상으로 푸근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요즘 이상해. 자꾸 뭘 하려고 해. 뭘 해야 할지 모르면서. 결혼 후 40년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시장에서 옷감을 떼다가 팔아살림을 보탰고 명절이면 갈비찜과 잡채를 몇 솥씩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온통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선희는 생전하지 않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네 주민센터 문화강좌 등록이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 엄마 심심하면 문화센터라도 가봐.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배우고 하더라 하고 권유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 늙어서 뭘 배우냐고 핀잔을 주었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니어 영어 회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그녀의 삶에서 영어라니 남편이 알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었지요. 오전 10시 반. 선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낡은 카디건. 꾸미는 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립스틱은 발랐습니다. 연한 복숭아색 립스틱. 이게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색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선희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나 갔다 올게. 늦지 않을게. 마치 남편에게 허락을 구하듯이요. 주민센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 엄마들부터 백발의 노인들까지 모두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낯선 활기는 선희를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강의 문을 열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녀 또래의 여성들이었고 남자는 몇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젊고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Hello, everyone. 그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What is your name? How are you? 같은 기초적인 문장도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옆자리의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따라하는데 선희는 고개만 숙이고 필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낡은 만년필이 미끄러지면서 잉크가 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새로 받은 교재의 첫 페이지였어요. 선희는 당황해서 휴지를 찾았지만 가방이 저 멀리 의자 아래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하얗게 센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반듯한 베이지색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선희에게 휴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닦으세요. 잉크는 잘 안 지워지니 조심하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성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칠칠 맞게. 괜찮습니다. 새 교재에 흠집 나면 속상하죠. 그 남자는 다시 몸을 돌려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잠깐의 친절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늙어서 주책이지 스스로에게 핀잔을 주었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335짝을 지어 나갔습니다. 선희는 가장 늦게 짐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그 남자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는데 영어가 아닌 고전 소설이었습니다. 그가 선희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날인데 힘드시죠? 네. 저는 어렵네요. 영어가. 선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최민호입니다. 저도 첫날이에요. 다 늙어서 공부한다고 자식들한테 놀림 좀 받았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잡힌 눈가에 선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호였습니다. 저는 이선희예요. 그냥 심심해서 와봤어요. 심심함이 가장 큰 스승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기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의 말은 선희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니, 민호 씨는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저도 혀가 굳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예전에 잠깐 사업차 해외를 다녀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죠. 오히려 선희 씨는 필기가 아주 꼼꼼하셔서 놀랐습니다. 칭찬을 듣자 얼굴이 또다시 화끈거렸습니다. 살면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다정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적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근처 국밥집에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단둘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는 남자는 민호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야, 선희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속에서 또 다른 자신이 외쳤습니다. 아, 저는 집에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요. 다음에 같이 해요. 선희는 서둘러 거절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민호 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머쓱해 했을 겁니다. 그녀는 도망치듯이 주민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냥 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녀는 수십 년간 갇혀 살았던 아내와 엄마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했고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호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교재를 덮으면서도 그녀는 다음 주 수요일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복숭아색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오늘은 꼭 거절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민호 씨는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선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업 내내 선희는 민호 씨를 의식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더 열심히 수업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어깨가 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활력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호 씨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희 씨, 오늘은 약속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놓친 국밥을 오늘이라도 먹고 싶은데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국밥, 제가 사겠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 제가 사야죠. 다음에 선희 씨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민센터를 나와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선희의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국밥집은 시장통 안에 있어 왁자지껄하고 정겨웠습니다. 선희와 민호 씨는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혼자 사시나 봐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국밥에 양념장을 풀다가 멈칫했습니다. 네. 저는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지병으로 오래 고생했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저 혼자 남았죠. 처음에는 꽤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 아내가 앉던 자리,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어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희 남편도 5년 전에 갔어요. 갑자기 가버려서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덩치가 좋았는데 텅 빈 집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던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무겁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에 깊은 공감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노인대학에도 나가보고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더군요. 그러다 문득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죠. 정작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요. 국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선희 씨는 뭘 좋아하세요? 이제부터라도 선희 씨가 좋아하는 걸 해봐야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장에서 옷감 장사를 할 때도 제가 색깔 배치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아하는 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사실은 작가가 꿈이었죠. 이제서야 늦깎이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민호 씨의 말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가 그저 평범한 퇴직자인 줄만 알았거든요. 선생님이셨군요. 그럼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영어는 그냥 생활 영어 조금이죠.
민호 씨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후 3시의 햇살은 따뜻했고 공원의 단풍잎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쑥스럽지만 선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모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상처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선희 씨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또다시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 씨, 저는 아직 남편한테 미안해요. 남편이 죽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웃고 이야기해도 되는 건지, 자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선희의 솔직한 고백에 민호 씨는 그녀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을 잊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시간을 외로움과 죄책감으로 채우는 것은 먼저 간 우리의 배우자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민호 씨의 말은 선희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던 감정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말이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저는 용기가 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저는 선희 씨가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민호 씨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그렇게 따뜻함과 망설임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와 민호 씨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영어 회화 수업 후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국밥, 다음 주는 순두부찌개, 그 다음 주는 칼국수. 소박한 메뉴였지만 함께 나누는 대화는 늘 풍성했습니다. 선희는 민호 씨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감 장사를 했던 일,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일, 그리고 남편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민호 씨는 늘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투병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의사의 말만 기다리는 무력한 남편이었죠. 선희 씨처럼 저도 후회가 많습니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제 그 후회를 사랑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죠. 민호 씨와의 대화는 선희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말투는 활발해졌습니다. 딸 미정이가 먼저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딸 미정이가 선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달볶음탕 해왔어. 오늘은 오빠네도 온대.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미정이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 씨에게 선물 받은 작은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잎이 싱그러운 난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미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좋은 일 있어? 미정이가 선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좋은 일, 아니, 그냥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런가.
선희는 괜히 딴청을 부렸습니다. 운동,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피부도 맑아졌고. 혹시 엄마 만나는 사람 있어? 미정이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동네 주민센터에서 영어 공부하는 아줌마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지. 진짜 아줌마들하고만. 근데 엄마, 이나는 뭐야? 엄마 스타일 아닌데. 아빠는 난 같은 거 싫어했잖아. 누가 선물해줬어? 미정이는 예리했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문화센터에서 아는 분이 준 거야. 취미로 키우신대. 남자분이야? 미정이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남자분이다. 같은 수업 듣는 분이야. 최민호 씨. 선희가 민호 씨의 이름을 말하자 미정이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약간의 불만과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갑자기 남자분을 만나다니. 혹시 그분이 엄마한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정이는 염려와 의심이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선희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딸이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민호 씨는 좋은 분이야. 대학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야? 엄마, 오빠랑 나랑은 엄마가 혼자 외로울까봐 얼마나 걱정하는데. 근데 엄마가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 미정이는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선희에 대한 걱정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딸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산이었습니다. 비록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미정아, 엄마도 너희 아빠 잊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너희들도 너희 가정 꾸리고 바쁘잖아.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너희 아빠 생각하면서 울고만 있으라는 거니? 엄마도 살아야지. 선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에서 짙은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알았어. 그럼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볼게. 내가 직접 보고 괜찮은 분이면. 그때 생각해보자. 혹시라도 엄마한테 흑심 있는 사람이면 안 돼. 미정이는 결국 선희의 삶에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선희는 속이 상했지만 딸의 걱정하는 마음을 알기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같이 밥 먹자고 할게. 내가 보고 판단해. 선희는 결국 미정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한 발 물러났다. 그녀는 민호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저 선희예요. 미정이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해요.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선희 씨, 괜찮습니다. 제가 미정 씨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맞는 일이죠.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미정 씨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선희는 안심했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서. 번거롭다니요. 선희 씨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은 제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선희 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미정 씨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민호 씨는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듯 했습니다. 선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세 사람은 주민센터 근처의 한정식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이는 평소보다 더 정장을 갖춰 입고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단정했지만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선희 씨께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선희 씨 딸 박미정입니다. 미정이는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 내내 미정이는 민호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면접관처럼요.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셨는지, 퇴직금으로 어떤 투자를 하셨는지, 사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녀분들은 몇 명인지. 민호 씨는 미정이가 묻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에 난소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외롭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는데 우연히 이선희 씨를 만났습니다. 선희 씨를 보면서 저는 저와 같은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선희 씨께 경제적으로 기대거나 짐을 지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민호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정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의 눈에서 진실함과 선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외로운 건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한테는 저희 아빠의 자리가 너무 큽니다. 아저씨가 저희 엄마에게 어떤 분이 되시든 저희 아빠를 잊게 하려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정이는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못 박았습니다. 민호 씨는 미정이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선희 씨의 남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선희라는 한 여성의 친구이자 동행자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미정 씨의 아버님은 영원히 선희 씨와 미정 씨 마음속에 계실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가 감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민호 씨의 말은 미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정이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호 씨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미정이가 민호 씨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은 후 선희와 민호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민센터를 벗어나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민호 씨는 선희에게 자신이 꿈꾸던 작가의 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건 저희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겪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후회들. 이것들을 글로 남겨서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선희는 민호 씨의 글 쓰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용기를 내어 민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호 씨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책과 낡은 타자기가 놓여있는 서재는
그의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선희에게 자신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쓰는 편지죠. 민호 씨의 글은 잔잔했지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보았고 민호 씨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희도 민호 씨에게 자신의 진정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옛날에 옷감 장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서 천을 덧대어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드는 게 제 삶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 옷, 남편 옷. 내 옷은 못 만들었지만, 그럼 이제 선희 씨 옷을 만드세요. 제가 선희 씨의 옷을 입고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선희에게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희와 민호 씨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영어회화 수업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선희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선희 씨,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첫 단편 소설이 작은 문예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늦은 가을의 고백입니다. 제가 선희 씨를 만나고 느낀 감정을 담았어요. 선희는 봉투를 받아 들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는 늦은 가을, 텅 빈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여인.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삶의 고독을 보았고 그 고독을 채워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도 이제 용기를 낼게요. 선희는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서로의 짐이 아닌 서로의 기쁨이 되어 주어요. 자식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게요. 선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민호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선희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선희 씨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60대의 늦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불타는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채우려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의 자식들, 특히 아들 민수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자리를 누구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선희는 민호 씨와의 동거를 결정하고 가장 먼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다음 주에 너희 집으로 갈게. 아빠도 같이. 네, 아빠요? 어떤 아빠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 아빠 말고 최민호 씨. 엄마의 새로운 동행자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 민수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선희는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질문과 질책을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살던 과거의 선희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의 사랑으로 단단해진 선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다. 엄마가 너를 이해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마음도 알고 너희 아빠에 대한 내 마음도 다 알아.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남은 인생이 있단다. 다음 주 토요일에 엄마랑 민호 씨랑 같이 너희 집으로 갈게. 그때 차분히 이야기하자꾸나. 선희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했다가는 민수가 상처받거나 선희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 씨, 제가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기로요. 아마 아들이 많이 반대할 거예요. 미정이와는 다를 거예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선희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시키겠습니다. 아드님 마음도 제가 압니다. 그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염려이자 돌아가신 아버님께 대한 깊은 효심이니까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민호 씨의 굳건한 태도에 선희는 다시 한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방패이자 든든한 동행자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가장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를 택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에게 난을 선물했던 것처럼 오늘 그녀에게 작은 장미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선희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선희 씨의 행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 씨의 차를 타고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와 그의 아내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차마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 부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민호입니다. 선희 씨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쉽게 민호 씨와 악수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재판장 같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최민호 아저씨, 저희가 아저씨를 뵙자고 한 건 아저씨에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저희 어머니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수 씨, 말씀하세요. 저는 민수 씨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민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입니다. 저희 아버지 자리가 아직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른 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니 저희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긴 유산, 그분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함께 사시는 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민수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곧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자신의 슬픔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희가 입을 열려 하자 민호 씨가 그녀를 만류하고 다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저는 민수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 민수 씨 입장이라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 씨의 아버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선희 씨의 영원한 남편이자 민수 씨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자리는 제가 감히 흉내낼 수도 침범할 수도 없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에 걸린 민수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선희 씨에게 다가간 이유는 선희 씨의 나머지 시간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입니다. 선희 씨는 당신들의 어머니이기 전에 이선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저 역시 아내를 잃고 홀로 3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선희 씨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남은 인생을 서로의 동행자로서 채워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민호 씨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보다 선희의 존재와 그녀의 외로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선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내 아빠를 잊지 않아. 매일 밤 내 아빠 생각한다. 하지만 엄마가 너희 아빠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늘 잔소리만 했던 거 후회하면서 살았어. 이제 와서 너희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외롭다고 울고만 있으면 내 아빠가 하늘에서 좋아하실 것 같니? 선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내 아빠가 남긴 이 삶을 이제 엄마답게 살아보려고 해. 민호 씨는 엄마에게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준 분이야. 너희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엄마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응원해 줄 수는 없겠니? 선희의 눈물 섞인 고백에 민수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조용히 민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어머니께 진심이시라면 저희가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어머니의 행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것은 사실상의 승낙이었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훔치며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는 민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제가 선희 씨의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선희는 본격적으로 민호 씨와 합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민호 씨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호 씨의 아파트가 더 작고 아담했지만 두 사람이 새로 시작하기에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낡은 구두, 그리고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 선희는 민수와 미정이를 불러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옷장 깊은 곳에서 선희는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사용했던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대신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옷감 장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내밀었던 작은 메모였습니다. 메모에는 여보, 나 좀 쉬고 싶어.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봐라는 선희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밑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심한다. 여보의 꿈. 선희는 그 메모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외로움과 꿈을 알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제야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오해를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행복하게 살게. 당신도 편히 쉬어요. 선희는 그 메모를 지갑에 소중히 간직하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민호 씨에게 향했지만 남편과의 추억과 사랑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을 것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선희는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짐이라곤 그녀가 새롭게 시작할 자수용품,
그리고 민호 씨와 함께 읽을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빈집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새로운 설렘이 그 슬픔을 덮었습니다. 민호 씨의 집으로 이사한 후 그들의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렸고 선희는 민호 씨가 집필할 때 입을 편안한 옷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한쪽에 작업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낡은 책상에 앉아 글을 썼고 선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 조각을 이어 붙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선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희 씨, 제가 쓰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정말요? 무슨 내용이에요? 선희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저처럼 외롭게 살던 노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 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다시 시작할 권리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선희 씨에게 헌정하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선희 씨,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남겨진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와주셔서. 선희는 민호 씨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 느꼈던 설렘과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60대의 벅찬 감격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늦사랑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었고 남은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채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기회라고요. 선희는 재봉틀 앞에 앉아 민호 씨가 입을 자켓 안주머니에 작은 장미꽃 자수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선희가 민호 씨의 재킷 안주머니에 수놓은 장미는 작고 섬세했습니다. 빨간 실로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완성된 그 자수는 그녀의 가슴 속에 다시 피어난 사랑의 고백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수를 완성하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겨울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는 서재에 앉아 글을 썼고 선희는 재봉틀 앞에서 조용히 천을 다듬었습니다. 한 공간에 머물면서도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고요하고 깊은 애정이 그들의 집을 채웠습니다. 민호 씨가 문예지에 기고한 단편 소설 늦은 가을의 고백이 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독자들은 늦은 나이에도 사랑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의 글에 공감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성공을 선희에게 돌렸습니다. 선희 씨, 이 모든 글은 당신이 저에게 준 용기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외로운 방에서 과거의 후회만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 민호 씨가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고 치열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섬세한 마음과 배려가 이 늦은 나이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집 주변에 개나리가 피어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선희의 딸 미정이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나랑 주말에 엄마 댁에 갈게. 민호 아저씨가 좋아하시는 음식 좀 해갈까? 미정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기뻤습니다. 이제야 아이들이 민호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말, 미정과 민수 부부가 함께 민호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좁은 아파트의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선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하고 깊은 행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선희 씨는 외로움이 가장 큰 상처였던 분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건 별로 없어요. 그저 곁을 지켜드리고 함께 웃어주는 것뿐입니다. 선희 씨의 웃음을 지켜드리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민호 씨는 진심으로 선희를 아끼고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에서 어떤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려던 자신의 고집이 어머니의 행복을 가로막을 수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선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민호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네요. 저희 아빠도 하늘에서 웃으실 거예요. 아들의 진정한 지지에 선희는 울컥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짐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고 늦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민호 씨와 마주 앉아 조간 신문을 보았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는 민호 씨의 단편 소설이 실린 문예지의 광고가 조그맣게 실려 있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뭐 할까요? 선희가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요?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납시다. 선희 씨가 평생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가지 못했던 곳들을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글로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의 두 번째 인생의 기록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늦은 사랑은 그녀에게 인생을 다시 살아갈 용기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60세의 이선희에게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봄날이었습니다. 여름의 초입, 선희와 민호 씨는 작은 배낭 두 개를 메고 남해의 어느 한적한 어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선희는 늘 남편에게 언젠가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이뤄지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선희 씨, 바닷바람이 정말 시원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제야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민호 씨는 선희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선희는 민호 씨 옆에 나란히 서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그녀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마을의 낡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민호 씨는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선희는 익숙한 상인들의 흥정 소리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멸치 싱싱한 거 좀 내줘봐요. 내가 옛날에 시장 좀 돌아다녀 봤는데 인심이 이렇게 좋아야 손님이 다시 오는 거요. 선희는 자연스럽게 멸치 상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였습니다. 선희 씨는 참으로 생활력이 강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시는지. 평생 장사만 했는 거려. 사람 마음 있는 건 도사였죠. 선희는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꾼이라는 말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그녀의 삶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작은 횟집에 앉았을 때 바다 위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선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런 걸 다 보네요. 평생 먹고 사는 데만 바빴는데. 선희는 무심코 남편을 부르듯이 여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해졌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호칭조차 과거에 대한 얽매임이 아닌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눌 동행에 대한 친근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선희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저는 이 순간을 글로 쓰고 싶습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맞이하는 이 노을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이 노을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희는 민호 씨의 깊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고맙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서,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그녀의 늦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인생은 푸른 바다처럼 잔잔하고 붉은 노을처럼 따뜻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할 가장 좋은 동행자를 삶의 가장 늦은 무렵에야 비로소 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두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내는 동안 선희와 민호 씨의 사랑은 잔잔한 강물처럼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자녀들에게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보기 좋은 동행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민호 씨가 쓴 소설집이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가을의 동행. 민호 씨가 고독했던 지난 삶부터 선희를 만나 용기를 얻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 헌정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벗,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빛, 이선희에게. 선희는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가 이룬 꿈의 가장 아름다운 증인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민호 씨는 출판을 기념하여 작은 집들이 겸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미정, 그리고 민호 씨의 자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화기애애하게 웃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 노부부의 행복을 축하하는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 책이 이렇게 잘 되다니 정말 대단하다. 엄마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 선희는 웃으며 거실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선희가 2년 동안 틈틈이 모은 1000조각들로 만든 커다란 패치워크 이불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등 다양한 색깔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져 따뜻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행복의 조각보다 내 지난 삶이 찢기고 버려졌던 1000조각 같았다면 이제 민호 씨를 만나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만든 거지. 내 두 번째 인생이야. 선희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각보는 선희가 잃었던 자존감과 꿈, 그리고 민호 씨를 만나 얻은 평온함이 모두 담긴 그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잘 드는 거실 창가. 민호 씨는 자신이 쓴 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옆에서 돋보기를 쓰고 재봉틀에 앉아 조용히 커튼을 만들었습니다. 커튼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장미 자수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글을 읽다가 문득 책을 덮고 선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행복합니까? 선희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민호 씨. 살아오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 자신으로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젊어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라는 것을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희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리와 민호 씨의 따뜻한 숨소리,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삶의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선희의 늦사랑 이야기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며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노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완벽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서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한 고귀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